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앞으로 은행에서는요, 고위험성 파생상품 판매가 금지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말에 외식하실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큰맘 먹고 이번에 발표된 올해 미슐랭 가이드에 실린 레스토랑 한번 예약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디 갈까 잘 모르면 별표를 찾아야지 이런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미슐랭의 진실, 박준의 푸드 칼럼니스트와 자세히 파헤쳐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시면 좋겠고요. 방송 중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DLF 논란이 이제 있었었는데 앞으로는 은행에서 이런 고위험 파생 상품 판매가 금지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제2의 DLF 사태를 막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DLF 원금 손실 사태의 근본은 어디냐? 수익률은 기껏해야 4에서 5%에 불과한데 손실은 원금 100% 까먹을 수도 있다. 이 수익률의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위험, 이 중수익 상품이 버젓이 은행 창구에서 팔렸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금융당국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 손실 가능성이 큰 상품을 고난도 금융 상품으로 분류해서 이런 사모펀드는 은행에서 판매를 금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일례로 앞으로 은행이나 보험사에서는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 20에서 30% 이상인 이 파생결합 증권을 비롯한 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은 팔지 못하도록 하겠다. 다만 은행에서는 사모가 아닌 공모펀드 판매를 허용하겠다라는 건데요. 은행은 이제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러니까 공모펀드 중심으로 판매 채널은 이 은행 쪽으로 돌리겠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은 이 사모펀드 또 연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모펀드 투자금액 기준도 대폭 상향 조정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은 지금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 금액도 기존의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문턱을 더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령 투자자 요건도 만 65세 이상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고령 투자자로 분류해서 이 고위험 상품을 좀 팔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이 고령 투자자에 대해서는 모든 금융 상품을 팔 때 반드시 이 설명을 이제 녹음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숙려 제도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금융회사의 책임도 강화되는데요.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이 불완전 판매 사례에 대해서는 수입의 최대 5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게 되고요. 네.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 금융사의 내부 통제 기준을 만들게 한 뒤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네. 최고 경영자를 비롯한 경영진까지도 제재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이슈는 뭡니까? 네. 지금 한금알을 낳는 거위로 각광받던 면세점 사업이 미운 오리 새끼로 전락하고 있는데요. 관세청이 지난 11일부터 진행한 이 면세 사업자 5곳, 서울이 3곳, 인천과 광주 합쳐서 5곳의 신규 이 사업자를 입찰한 결과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만 현대백화점이 단독으로 참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행에 실패한 거죠. 사실상 이제 면세점 업계 빅3라고 할 수 있는 롯데, 신라, 신세계 면세점은 불참하면서 흥행에 실패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현대 면세점의 경우에는 지난달 철수가 결정난 이 두산에 동대문 이 두타 면세점 인력 매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입찰에 나서서 이 최악의 사태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면세점 사업을 이제 기피하는 이유, 지금 기존에 있는 면허권가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빅3를 제외하게 되면 경쟁 영업 환경이 어렵습니다. 특히 서울 시내 면세점이 지금 총 13개, 그 가운데 이제 2개가 면허 반납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6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보따리상, 이 따이궁 주도로 이제 시장이 뺏기면서 수수료 경쟁이 이제 치열한 점이
국내 면세점이 굉장히 영업 환경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오늘은 저희가 조금 특별하게 급한 이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소미아는 유지하고 방위비는 더 내라. 미국이 지금 현재 우리를 압박하는 수준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을 청와대에서 만난다고 하죠. 양국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문가하고 의견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나라 안팎으로 힘든 상황인데요. 일단 방위비 분담금 미국이 6조 가까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차하면 주한미군도 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협박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대선 공약이죠. 그러니까 후보 때부터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미국의 우방국과 동맹국을 상대로 비용과 책임 확대를 끌어내겠다 그렇게 네. 공언을 했고요. 실제 올해 들어서 이 방위 분담 협상을 위한 전 세계 검토, 그 영어로 글로벌 리뷰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틀을 만들었죠. 네. 그래서 기존의 방위 분담금이라는 거는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비용을 그중에 일부를 이제 주둔국이 되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 미국이 새로운 검토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동맹 기여금을 받겠다, 이제 그런 의도가 분명히 보입니다. 동맹 기여금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미국이 세계 곳곳에 이 안보를 보장해주는 그런 그것도 미국의 사활적 이해에 대해서 그랬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이 비용을 따지는 사람이라서 그런 비용도 이제 동맹국한테 받겠다 해갖고 완전히 새로운 틀로 지금 협상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억 불, 지금은 1조 389억 불을 내니까 거의 5배 이상,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액수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좀 지나친 요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본인이 국내적으로 조금 입지가 많이 불안정하니까 외국으로 좀 이런 거 쏠려가지고 좀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거, 내지는 탄핵 국면에서 정치적 위기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외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좀 바꿔보려는 반전 노력, 이런 걸로 봐도 되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늘 국내 정치적인 이해, 특히 이번에 재선이 시작되는 해가 바로 내년 아닙니까? 네. 당연히 고민을 하겠죠. 방위 분담으로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공약이니까 또 국내 정치적으로 늘 한국한테 많이 받아내서 이만큼 받아냈다라는 그런 선전을 할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한국의 공교롭게도 말씀드린 이 새로운 협상 틀에서 첫 번째 대상국입니다. 한국 다음으로 지금 일본이 내후년 3월까지 그 협상이 끝나거든요. 한국 네. 다음으로 일본이고, 그다음에 독일, 나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주둔하고 있는 미군 그 국가들에게는 좀 공통적으로 지금 직면한 그런 어려움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과 미 국방부 장관이 이제 면담을 하게 되면 양국의 입장차를 줄이는 자리로 이게 조금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을까? 이걸 우려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요. 글쎄,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우리 문 대통령을 예방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이 방위비 분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원론적인 차원에서 한국에 좀 더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거는 오히려 우리 대통령과 그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좀 얘기될 그럴 수준이죠. 다만 네. 오늘 에스퍼 장관은 외에도 미군 그 고위 장성들이 다 같이 방문하기로 돼 있는데, 지소미아 얘기는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근데 지소미아 관련해서도요, 또 예. 방위 조약 관련해서 분담하는 것도 그렇고 약간 우리 국내적으로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미국의 요구는 너무 지나친 것이니까 이건 철회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근데 한편 유승민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지소미아 연장을 하고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해야지 이게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네. 약간 좀 다른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보니까 이것은 지소미아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 네, 그 방위비 분담에 대한 방위비 분담. 부당성을 얘기를 했죠. 네. 그 방위비 분담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미 상호 방위 쪽에 벗어나고 더불어서 그 주둔군 지휘 협정 소파라고 보내는 것도 그 범위에서 벗어난다. 뭐 그 주장은 맞습니다. 이게 소파에서 범위에서 벗어나는 건 분명하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 우리가 10차에 걸쳐서 91년부터 방위비를 분담했는데 대부분은 한 자리 숫자 정도의 그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8.2%가 상승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0% 상승은 뭐 받을 수 없다는 건 분명하죠. 다만 또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건 조금 다른 결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소미아와 방위분담금 협상 간에 연계성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거는 뭐 연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비용 대 효과를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폐기를 결국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미국한테 그만큼 책임과 비용을 더 부담하라 그런 의미로 트럼프 대통령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그만큼 더 한국이 부담을 해라. 그런 압박은 가능하다라고 보이고요. 지난 10차 협상 때도 비슷한 얘기가 이미 나왔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소미아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미국은 우리한테 6조 정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라서 이게 네. 꼭 그렇게 지소미아하고 연결시켜야 될 문제인가는 좀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머릿속에는 한번 보신 그 말씀이 지소미아를 지난 8월 달에 우리 정부가 중단 그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미 국방부와 국무부에서는 굉장히 거친 반응들이 나왔죠.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소미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 네. 대통령 같이 뭐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얘기를 안 했다는 거는 뭐 이건 제 판단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셈법이 있는 거죠. 이 지소미아를 한국이 폐기를 함으로써 뭐 전체적으로 어떤 전략적인 이해를 트럼프 대통령은 고려하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한국한테 뭔가를 좀 더 받아낼 수 있을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동맹국한테 보이는 기본적인 태도는 다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용히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 정부도 뭐 그걸 이해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나름대로의 지금 지소미아 폐기에 대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들리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손익계산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소미아 폐기가 뭔가 불리하게 되면은 당연히 방위비 분담 차원에서 뭔가를 좀 더 받아내려고 하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방위비 분담은 지난번 10차 협상 지금 진행되고 적용되는 협상인데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거의 한국과 미국 사이에 그 협의가 이뤄진 상황인데 마지막에 뒤집혔거든요. 네. 그거는 뭐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지시한 것이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소미아 연장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예, 그런 입장이고요. 이거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게 폐기로 최종 결정되면은 이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소미아가 왜 복잡하냐면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걸 올해 지금 본격적으로 시도를 했어요. 6월이랑 11월에 그 미 국방부와 국무부에서 각각 보고서를 내는데 그 보고서 제목 자체에 사실상 동맹국가 우호국의 책임과 비용을 요구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생각해 보시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심 미국의 동맹국은 한국과 일본이죠. 근데 한국과 일본이 그 책임을 좀 더 부담하도록 지소미아랑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것이 폐기가 된다면 미국은 일종의 사활적 이해를 해친다. 그런 판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당국자들이 거칠게 지금 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소미아 자체라는 게 폐기를 하는 것이 일본이 우리를 먼저 그 안보 상황에서 신뢰를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 보복을 하는 거고요.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고급 정보인 이 군사 정보를 공유를 하는 것은 그거는 좀 논리 안 맞죠. 네, 그 원칙이 안 맞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게 지금 미국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우리에서는 한국에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미국은 이 지소미아의 폐기에 대해서 이것을 한일 간의 경제적인 문제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가 아니라 한일 간에 지금 경제적인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안보로 확장시킨 것이 한국이다. 네. 그런 지금 판단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처음 생각한 것처럼 지소미아 이 카드를 통해서
미국을 압박해서 미국이 다시 일본에 좀 전향적인 조치를 끌어내거나 아니면 지소미아를 통해서 일본이 전향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셈법이 있는데 그 셈법이 지금 작동을 안 하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부가 이게 뭐 명분과 실리인데 이걸 만약에 폐기를 한다면은 그것의 후폭풍이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고요. 23일 공공시니까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좀 명분을 좀 찾아서 이걸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원권 교수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옛날에는 무조건 의식주였는데 이제는 식주금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옷이라던가 음식이라던가 뭐 집이라던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의류 쪽이 좀 관심도가 떨어지고 음식, 집, 그리고 금융, 돈 이런 쪽에 관심이 이제 늘어났다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식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맛집들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TV에서도 계속 맛집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칼럼니스트를 한번 모셔서 오늘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특히 이번에 이슈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식당 평가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다고 얘기되는 그 미쉐린 가이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른 뭔가가 있는 게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저희가요 요리하는 푸드 칼럼니스트 박준우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요리하시는 푸드 칼럼니스트. 뭔가 되게 멋져 보이는 직업으로. 들리긴 그런가요? 네. 자, 전에 그 냉장고를 부탁해요라고 하는 아주 인기가 네. 많았던 프로그램에 나오셨던 걸로 기억을 맞습니다. 하는데. 네. 예, 잠깐 나갔었죠. 네. 아, 그래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뭐 요즘 계속 뭐 글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서울시청 쪽에서 뭐 디저트 개발도 하고 있고 뭐 다양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 냉장고를 부탁해요. 예전에 재밌게 잘 보셨던 분들 지금 유튜브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요. 우리 박준우 푸드 칼럼니스트, 그 생얼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나오는군요. 옆에 그랜나루 수염도 있고요. 프로그램명은 냉장고를 부탁해 였습니다. 요가 아니라고 우리 또 PD님이 아주 그냥 친절하게 냉장고를 부탁해. 냉부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자, 어쨌든요. 그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권위의 레스토랑 평가서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0 그런데요. 이게 어제 발간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미쉐린 가이드가 뭔지 우선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쉽게 얘기하자면 프랑스에서 처음 발간한 식당 평가서인데요. 아, 식당 평가서. 예, 사실은 이 1900년도에 처음 발간이 됐는데 네. 이 미쉐린이라는 업체가 사실은 그 타이어를 판매하는 업체죠. 뭐지? 스노우 타이어 같이 이렇게 좀 예, 하얗고 하얀 뭐 휘핑크림 올려놓은 것 같은 좀 통통한 네, 그런 마스코트가 있는 회사인데 네, 너무 귀엽죠. 네, 이게 1900년도에는 사실은 이 자신들의 타이어를 구매한 고객들에게 맛집을 맛집이나 아니면 숙소, 주유소나 정비소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지도와도 같은 책이었어요. 그게 미쉐린 가이드였군요. 네, 그게 이제 앙드레와 에드와르 미슐랭 형제가 발간을 했는데요. 네. 1920년부터 6가지로 전환을 하면서 26년부터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 그린 가이드라고 하는 네. 우리의 여행 가이드가 되고요. 하나는 레드 가이드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미슐랭 가이드인 거죠. 네. 이게 식당 평가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특별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건가요? 특별하게 유명해진 이유, 특별한 이유는 유명하기 때문이고요. 유명한 이유는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식당 평가서거든요. 네. 벌써 120년 됐으니까요. 120년이요.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 시작을 해서 유럽 전역으로 뭐 스페인 버전 아니면 독일 버전의 식당 평가서를 발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고
일본을 시작으로 아시아까지 넘어오면서 서울판도 나오게 된 거죠. 그렇군요. 지금 그 벨기에에서 작가님이 생활하셨다고 네.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유럽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에서도 이 미쉐린 가이드가 상당히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가요? 그럼요. 한국만큼이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와 다른 점은 미쉐린 가이드 말고도 여러 가지 가이드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취향이나 아니면은 뭐 배경에 따라서 다양한 가이드를 선택을 해가지고 정보를 받는 편이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미쉐린 가이드는 결국 이제 등급 별점 산정해서 이렇게 매기는 거잖아요. 네. 이 별점을 도대체 어떻게 주느냐 네. 이거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더라고요. 그 기준이 있나요? 아까 질문하셨던 그 미슐랭 가이드가 특별한 이유랑도 조금 겹치는 것 같은데요. 네네. 별점을 주잖아요. 네. 굉장히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최고의 의미가 레스토랑인데 뭔지를. 별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네. 그러니까 그 내부의 뜻을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네. 뭔가 좀 명확하게 오는 느낌이 있죠. 네. 이 별점을 산정하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미쉐린 내에서도 크게 이렇게 공개를 안 하거든요. 암행으로 가서 네. 레스토랑을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나와 있는 오프라인 자료나 온라인 자료를 취합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레스토랑들의 존재 유무를 파악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평가들도 한번 찾아보고요. 네.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본인들이 관심 있는 레스토랑, 대부분의 레스토랑에 인스펙터라고 하는 조사관을 파견을 해서 예, 뭐 음식의 맛을 보고 여러 명이 회의를 한 다음에 별점이나 아니면은 평가를 도출하는 형태라고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식당에 찾아가서 이제 음식을 먹어보는데 네. 그때 내가 여기 미쉐린 가이드에서 왔어 이렇게 말은 하지 않고 예, 공식적으로는 암행이라고 암행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네. 공식적으로는 이게 네. 되게 중요한 말이네요. 공식적으로는 네, 네, 네. 그냥 말 안 하고 슬쩍 가서 먹어본 다음에 그렇죠. 맛, 친절도, 그러니까 종업원의 친절도, 청결도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별을 주고 말고를 결정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식적으로라는 부분하고 네. 종합적으로 결정한다.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일단 미쉐린이라는 회사 자체에서 문제될 것이 없죠. 왜냐하면 본인들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고 그걸 나름대로 지키고 있을 테니까요. 네, 그렇죠. 이제 문제가 되는 발생하는 거는? 경우에는 네. 최근에 좀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네. 어느 업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없어도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직접 알지 못해도 네, 아는 그게 사람이 아마 아는 사람. 최근에 벌어진 문제와 아니면은 미쉐린의 공식적인 입장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최근에 벌어진 문제라고 지금 언급하셨는데 최근에 벌어진 문제가 뭡니까? 최근에 뭐 YTN 뉴스에도 나오고요. 네. 좀 설명해 주세요.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뭐 가이드에서 네. 컨설팅하는 브로커가 있다라는 그렇죠. 제보가 나왔었죠. 네. 브로커가 어떤 식으로 컨설팅을 한다는 거예요? 뭐 이제 금액을 요구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는 것이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 평가를 요구하는, 평가를 필요로 하는 그 뭐 식당이나 이런 네. 레스토랑이나 이런 쪽에 브로커들이 네. 접근을 해서 네. 나한테 뭐 2억을 주면 네. 내가 이 별을 3개 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든가 네, 이런 그런 식으로 내용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게 문제가 지금 되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근데 미슐랭 가이드 서울이 사실은 2016년부터 평가가 이루어졌고 이번이 4번째 평가인데 그동안에 사실은 좀 좋게 평가가 되어졌던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브로커를 써가면서 해야 될 필요까지 좋게 있을까? 평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서울 가이드가 발간이 된 거겠죠. 그렇죠. 네. 근데요. 서울 가이드가 그렇게 해서 시장성 있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 반응이 좋고 관심을 좀 가지니까 네. 우리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도 우리도 좀 여기에 좀 뭔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중간에 그 브로커 문화 같은 게 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건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레스토랑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어떤 논란이 일더라도 미쉐린 가이드의 별을 받는 것은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가이드고요. 그다음에 이 미쉐린 가이드의 지역판에 등재가 되면은 외국에도 인지도가 소개가 어느 정도 되죠. 생기기 네. 때문에 네. 그 매력이
굉장하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저는 맛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저도 모릅니다. 네. 그 얼마 전에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도 외국에서 미쉐린 가이드로부터 별을 뭐 2개인가 3개인가 받았던 어떤 유명한 식당에서 그 별을 다시 받는 시점이 되면 항상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다가 뭐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네. 그런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보도도 있었고 이제 그 네. 후속 보도로 이어진 것이 사실은 그 셰프가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렇죠. 하지만 예. 그런 사실 여부를 떠나서라도 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소재거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쪽에 오히려.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미쉐린 가이드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좀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전문가로서? 객관적으로 그럼요. 그 사람들이 120년 동안 이어온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슐린 가이드의 공신력이라기보다도 미슐린 가이드를 구매해서 읽는 사람들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이것은 어떤 인용을 보면은 미식의 바이블이라든지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틀린 표현인 것 같고요. 여행 가이드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파리를 가면은 어디를 가봐라, 에펠탑을 가봐라, 개선문을 가봐라. 딱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가서 에펠탑과 개선문에게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면 제 취향과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여행지를 찾으면 되는 것이고요. 미쉐린 가이드에서 별을 주거나 아니면 다른 평가를 했더라도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 그것은 미쉐린의 기준에서는 부합하지만은 내 기준과는 다르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다로 가볍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보시는 입장이신 건데 네. 지금 어쨌든 이제 좀 전에 얘기하고 자꾸 연결을 시켜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암행으로 알려진 미쉐린 가이드 공식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얘기된 것과는 좀 다르게 이번 브로커 얘기가 이제 나왔었잖아요. 나왔습니다. 네. 근데 사실 미쉐린 측에서는 우리 그런 적 없다 이렇게 공식 부인을 했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미쉐린 소속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괜히 오히려 그쪽을 좀 중간에서 나쁜 짓 한 사람으로 양쪽을 다 피해 입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미쉐린 가이드라는 회사는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정부기관이나 아니면은 어떤,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유를 하자면은 어시장 가보셨습니까? 네. 어시장. 그 어시장에 있는 생선들이 아침에 올라온 신선한 생선이든 아니면 어제 날짜가 지나서 폐기를 한 생선이든 파리는 꼬이기 마련입니다. 왜냐면 파리. 양분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미쉐린이라는 사기업에 분명히 이제 어떤 이익이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브로커들이 욕심을 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또 되는군요.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미식 문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텔레비전이나 요즘 방송이나 유튜브 보면은요, 엄청나게 그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는 거를 우리가 많이 알 수 있고요. SNS 같은 경우에도 핫한 음식이라던가 또 새로운 음식점 같은 것들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바람직하다, 네, 다양한 콘텐츠가, 보여진다는 것은 좋은 것인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남이 먹는 것만 우리가 계속 봐야 되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먹방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네. 하지만은 이런 맛집 소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겁이 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공간에 가서 새로운 음식을 먹었을 때 왠지 실패하면 안 될 것 같아. 실패하면 안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조금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것이 일종의 보험 같은 것이겠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사람들이 먹는 거에 관심이 있으면은 실패할 각오를 하고 여러 경험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경험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입맛하고 대중의 입맛이 꼭 같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전문가가 괜찮다라고 권해놨어도 나하고는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걸 따른다 하더라도 그걸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되겠다. 지금 이런 취지이신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맛집을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로 찾고 싶어하고 이런 게 또 요즘에 너무 힘드니까 먹을 거라도 좀 맛있는 거 먹으면서 힐링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오히려 맛집이나 이런 걸 소개하시는 분들이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아마 이게. 그런 분들이 나름의 사명감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네. 그렇게 사람들이 좀 더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나중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또 뭐 저쪽하고 이렇게 선전해 주는 걸로 뭐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 또 안 좋은 얘기 들리기도 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여쭤보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예, 조금 더 사명감을 더 강하게 가지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이익에 눈이 멀어서 공정한 이야기를 못하는 것일 텐데 뭐 양쪽이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양쪽이 존재한다. 네네네. 그러면요, 이제 전문가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진짜 맛집을 찾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맛집을 찾으면 가서 먹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좀 더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미쉐린 가이드의 별점처럼 어떤 네. 이미지를 드리자면은 네. 다니다 보면은 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 식사를 많이 하시는 곳이 있죠. 그쪽이 좀 전통적인 맛집이기도 하고요. 연배가 먹는 사람을 있으신 분. 구하라. 먹는 사람을 누가 구하라. 먹고 있느냐. 아. 또 한 가지는 뭐 청결도를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뭐 실내 청결도도 있지만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재활용 쓰레기를 관리하는 것을 쓱 보면은 그 가게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제 나름의 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은 가서 먹어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차가 얼마나 많이 주차장에 있냐 이거를 또 사실은 따져라. 이게 제일 편하다. 예, 그 차가 아까 말씀하셨던 SNS를 보고 간 차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또 아니다. 끝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네. 지금이 가을, 이제 겨울 사실 다 겨울로 들어왔는데요. 들어가고 있죠. 예, 이제 수능도 끝났습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지친 엄마들 네. 혹은 우리 형님 누나들 가족들 뭘 먹는 게 가장 좋을까 이 타임에는? 저 스스로 미쉐린 가이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제 의견은 이겁니다. 하지만은 역시나 별점 같은 답변을 드리자면은 지금 가게에 슬슬 이제 작은 입간판들이 올라옵니다. A4 용지에 복사해서 올라오기도 하고요. 네. 굴이라든지 네. 과메기라든지 이런 제철 생선들이 네. 먹을 때가 되었죠. 그러니까 제철 음식을 먹어라.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음식점 찾아가면 인터넷에 먼저 뒤지기 마련인데요. 거기 보면 뭐 블로그니 뭐니 해가지고 엄청나게 자기네가 가봤다 면서 후기 같은 거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사실은 가게 측에서 조작한 것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도 있나요? 이 집에 가짜다 진짜다 이걸 찾아내는? 그런 평가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절박하거든요. 예, 이제 생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좋은 평가를 써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소위 말하는 알바. 알바들. 네, 알바 댓글 이런 것도 있죠. 그럼 쓱 보면은 나옵니다. 너무 말도 안 되게 좋은 얘기만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일단은 거르고 중간 자적 입장에서 평가를 한 것들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가 있으면 네. 그 정보 중에서 너무 칭찬 일색이거나 너무 딱 티가 나는 그런 너무 그쪽만 좋게 말하는 거는 오히려 좀 진짜가 아닐 수 있으니까. 네, 아마 친구일 가능성이 많죠. 네. 친구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요리하는 푸드 칼럼니스트 박준우 작가였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헐 김대우의 연애 동그란 땡. 네, 굉장히 큰일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경우로 밝혀지는 것도 있고요. 아이고 뭐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나비 효과처럼 일파만파 커지는 경우도 있죠. 연예계와 경찰의 유착, 유명 연예인들의 단톡방에서 벌어진 불법 동영상 유포, 집단 성폭행, 뭐 클럽에서의 마약 유통, 대형 기획사 수장의 협박까지 정말 별의별 게 다 있는 그 요지경의 세계. 사실 오늘 그걸 좀 다뤄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작년 11월에 있었던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 사건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중심에 하나가 바로 정준영 사건이겠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결과적으로는 지난 13일에 결심 공판을 했거든요. 관련 내용을 한번 우리 연예 전문 기자 김대호 기자와 만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13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준영 집단 성폭행 혐의 결심 공판이 있었거든요. 네. 갔다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럼요. 집단 성폭행인데요. 그리고 예. 중범죄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네네. 또 범죄가 하나로서만 성립된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부에서는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결코 억울한 측면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혐의 내용은 이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또 자신이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 유포한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정준영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을 했고요. 네. 또 이제 가수 최종훈에게는 그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그 유리의 친오빠로 알려진 소녀시대 멤버죠. 이 권모 씨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형량인 10년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 밖에도 또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 성범죄 말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이 구형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준영, 그다음에 최종훈, 그리고 권모 씨 이 세 명이 지금 집단으로 술 취한 여성들을 폭행했다. 그리고 그들의 영상을 유포시켰다.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무거운 형량이 구형된 게 바로 권모 씨에 대한 거였다. 근데 이 사람은 소녀시대 유리의 오빠다. 친오빠다. 아이고, 근데 이분은 왜 10년이나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구형을 받게 된 겁니까? 아마 전과 부분이 좀 가중 처벌을 받은 것 아니냐. 전과가 있어요? 동종 전과가 있다는 거예요? 동종 전과는 아닌데요. 네. 2006년도 12월에 이제 그 지인들에게 대마초 거래를 알선하고 대마초를 세 차례 피운 혐의로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거랑은 좀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상관이 없죠. 같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데 이제 굉장히 뭐라 할까요? SNS를 통해서 자신이 억울하다 뭐 이런 내용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 총 11차례에 이제 걸쳐서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상당 부분 영향이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종훈 씨나 정준영 씨보다도 더 재질이 나쁘다. 그렇죠. 이런 촬영한 동영상을 물론 말도 안 되고 했지만 촬영한 동영상 자체를 유포도 또 많이 했더라. 네. 이제 이런 게 적용이 됐다는 얘기네요. 자, 그런데요. 그때 우리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준영 단톡방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나눴던 대화나 그 구성원들이 어머 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저런 대화를 했어?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중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처벌까지 지금 받을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4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나머지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화 내용의 성격에 있어서 문제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뭐 대학생들끼리 어떤 이제 동료 여대생에 대한 외모 평가라든가 아니면 네, 그런 그렇죠.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단체 대화방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고 어떤 사진을 올려받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혐의를 주는 것이지 단순히 그 단체방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혐의를 주고 그다음에 벌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사진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진을 내려받아서 그것을 재유포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는 집중적인 수사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다른 내용들 그러니까 윤총경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개별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톡방에 있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뭐 적극적으로 이런 그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올리거나 뭐 안 좋은 말을 하거나 네. 행위를 하거나 이렇게 했다면 당연히 같이 처벌을 받는 거고 그렇지 지금, 않으면 그렇죠. 지금 이제 현재 아직까지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의 이제 단체방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방에서 그것을 내려받아서 올리거나 아니면 내려받아서 제3자에게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좀 뭐랄까요? 뭐 초록원 동색이라고 해가지고 좀 이것을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굉장히 들더라고요. 야, 이런 거 올리면 우리 처벌을 받아. 안 돼. 이런 거 올리면 안 돼. 빨리 지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결코 없었고 오히려 이제 그 정준영과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제 뭐 처벌받으면은 뭐 무슨 감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자만을 했는데 굉장히 문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단톡방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끔찍한 말도 안 되는 그런 범죄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다. 이게 사실은 사람들 경악시킨 건데요. 이게 왜 이러는 겁니까? 연예인들의 끼리끼리 의식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연예인은 끼리끼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술 먹고 함께 여흥을 즐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연예인이거나 아니면 연예인 관계자들이거든요. 그 안에서만 이제 그 카테고리를 범주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정제되지 않은.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는 이제 처벌받지 않을 거다. 누군가 봐줄 거다. 이런 이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런 대화 내용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수 조작 혐의. 이걸로 이제 PD 한 명, 안준영 PD가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김용범 CP가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된 상황인데요. 그동안에 뭐 좀 진전된 내용이 있나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안모 P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에 구속당할 때 1차, 2차 프로듀스 시즌 1과 2에 대해서는 투표 결과에 대해서 조작이 없었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결국은 이번 경찰 수사 막바지에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이 PD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공정성 부분은 선거와는 다르게 충분히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금전적인 어떤 돈을 주고 받으면서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계속해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수백만 원대의 이 접대를 40철에 받은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이제 경찰에서는 금액을 특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1차, 2차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현재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본사 압수수색이나 뭐 다른 형태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건이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고 검찰의 이제 조사나 수사 단계에서도 좀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듀스 101 프로그램 출신 스타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이제 IOI나 원어원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제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뭐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제 아이즈원이나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데뷔 앨범 발매도 뒤로 미뤄졌고 데뷔 기념 방송 출연도 이제 멈춘 상황이고 타 방송사 출연 역시 현재 이제 중단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선의로 해서 거기에 뽑힌 사람이더라 하더라도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잘못을 우리 어른들 그리고 또 이제 이 방송 관계자들 그다음에 또 소속사 관계자들이 이 꿈을 짓밟았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도 화가 많이 나는 대목.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이 수사를 이제 하면서 예전에 슈퍼스타 K 그거는 뭐 수사를 안 한다라고 하지만 나머지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좀 또 같은 방식으로 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서 수사를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이돌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형식이 틀린 거예요. 슈퍼스타 K하고. 네. 슈퍼스타 K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었고 이 아이돌 학교나 아니면 또 프로듀스 X 101 같은 경우에는 소속사가 있는 연습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분이기 그래서 때문에. 슈퍼스타 K랑은 달랐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명인 사람이 술집에서 술 사주고 조작을 해달라고 할 리는 조금 가능성이 좀 적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거는 조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은 있을 거다. 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듀서의 입김이나 아니면은 이 심사위원회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습생이나 소속사를 중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수사를 하는군요. 저는 왜 이건 안 한다 그러나 솔직히 이제 조금 이상하게 느꼈는데 역시 전문가답게 말씀 잘해줬습니다. 자, 어쨌든 엠넷의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조작이 이제 있었으니 밝혀지면 앞으로 엠넷 채널 자체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뭐 이 회사 차원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아끼고 있습니다만 어떤 대책을 내놓고 그다음에 또 피해 보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이에 대해서 실망한 마음을 어떻게 이제 할지 많이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사실 뭐 제일 안타까운 게 팬들이 마음 다친 거, 그다음에 당사자가 또 속상한 거 이런 거이겠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연예전문기자였습니다.
큰 일을 저질러야만 할 것 같은 불금입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지금 다 오늘 정리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맛집을 찾으려면 가서 먹어보는 수밖에 없다. 오늘 박주는 푸드 칼럼니스트가 남긴 명언이죠. 주말에 직접 가셔서 나만의 맛집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래된 노포의 정치를 느껴보는 것도 좋고요. 동네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노영의 출발새 아침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